자, 이제 고전 산문을 시작을 해볼게요. 자, EBS 국어 독해 원료고요. 이규보 작가님의 이욕설을 볼 건데요. 우리 요거를 이해하려면 일단 설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 뿅뿅설이라고 되어 있는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쌤이 여기다가 갈래의 특징을 한번 좀 정리를 해줄게요. 자, 밑에 내려가 보자. 자, 우리가 얘는 크게 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교술갈래라고 해. 자, 교술갈래는 쉽게 말하면 수필이죠. 그리고 여기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하위 개념으로 한문수필이라는 게 있는 거야, 이제. 자, 이 한문수필이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고1, 고2 때 문학시험 시간에 많이 배우시는 갈래가 설이 있고 기가 있어요, 기. 그러면 이 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호제기 하실 거야. 정약용 선생님이 수호제라는 이 집의 이름을 듣고 이제 글을 쓴 거. 그리고 뭐 열하일기 요런 것들 있지. 열하일기. 그리고 이 열하일기는 이제 박지원 작가가 청나라 갔다 와서 쓴 거잖아요. 이 열하일기 안에 일야구도학이라는 일야구도학이 라는 작품도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박지원 작가님 거. 요때 다 기로 끝난다는 거죠. 요거는 약간 요때 기는 기행문의 느낌이고 이 설은요. 오늘 쌤이 설명드릴 이욕설 그리고 똑같은 이규보 작가님이 쓴 경설 그리고 이 슬견설 이거는 다 같은 작가님이 쓴 거야. 이규보. 내가 시험범위가 이규보 작가님의 이욕설이다 이러면 경설 슬견설은 무조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근데 이규보 작가님은 설을 진짜 많이 썼어. 뭐 이렇게 한두 개를 쓴 게 아니에요. 이래서 더 여러분이 힘들게 왜 이렇게 글을 많이 쓴 거야, 그지?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뭐 이런 것도 있어. 이거 좀 줄까? 주례설.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설은 그 차마설. 이거는 차는 빌릴 차자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그러니까 빌렸어. 뭐를? 이 마는 말마자예요. 그래서 말을 빌린 거야. 그래서 말을 빌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그 또 나오는 게 낙치설, 뭐 노마설. 왜 이렇게 설이 많아? 이거 뭐, 너무 많아. 공목설. 선생님 머릿속에 그냥 떠오르는 작품만 해도 엄청 많네요. 여러분 힘들게. 근데 요런 거는 이제 낙치는 이가 빠져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공목설은 이렇게 굽어진 나무 이게 굽어진 나무를 보고 생각을 하고 노마는 늙은 나무를 보고 생각하고 그래서 요런 것들의 설이 여러분이 이제 고전 시간에 만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럼 이제 대표적인 작품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럼 설과 기는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볼까요? 설은요. 일단 설은 이렇게 볼까? 설은 이렇게 하겠다. 자, 설의 특징에 대해서 여기다 이제 정리를 이제 해볼게. 대표작들을 써봤으니까. 자, 설은요 기본적으로 얘가 2단 구성으로 이루어지거든. 얘가 2단 구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2단 구성의 특징이 있다. 2단 구성이 뭐와 뭘로 이루어지냐면 사실. 근데 요거는 흔히 체험을 했어. 체험을 한 거에 플러스 내 이런 일을 겪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한테 막 썰 풀잖아. 내가 썸남이랑 썸 타게 된 썰 푼다. 하면 어떻게 해? 내가 이런 일이 겪었다. 이런 일 겪고 나니까 그 썸남이 나를 좋아하는 게 확실하다. 이런 뭐라 그러죠? 이거 뭐라 그래? 의견. 근데 이거를 수필이니까 수필의 목적 중에 되게 깨달음을 전달한다는 말 하잖아요. 그래서 깨달음. 근데 얘가 그럼 내가 진짜 찐으로 겪어야 되나? 또 그렇지도 않아. 그래서 요게 흔히 나오는 이 설의 구성 중에서는 사실 플러스 의견은 자기가 진짜 겪은 일일 수 있는 건데 아주 가끔 그냥 어떤 예시를 드는 경우도 있어요. 예화. 예화를 들고 그 다음에 나의 주장. 근데 이것도 내가 그 어떠한 사건을 보고 나서 생각하는 의견이나 깨달음이니까 내용은 비슷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실 플러스 의견. 그러니까 어떠한 그 외부적 현상
배부적 현상을 내가 보고 생각한 거야. 그거를 그 다음 단락에 그 다음 단락에 적었다는 거죠. 이렇게 딱 반등하면은 여기가 앞부분이 1단, 뒷부분이 2단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2단 구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설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는 비유 혹은 어떤 우의적 그러니까 비유적 우의적 이 우의란 얘기는 영어로 알레고리라고도 합니다. 알레고리. 비유적, 우의적. 그리고 좀 유추적일 때가 되게 많아요. 자, 요거 단어들을 좀 하나하나 볼까? 자, 비유적, 우의적, 유추적이라고 하면 일단 비유는 알죠? 뭐 은유하고 직유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뭐에 빗대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그 겪은 내용을 친구한테 썰을 풀어주고자 하면 친구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친구도 이해할 법한 비유를 든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비유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비유는 시은 넘어가고. 자, 그리고 우의적이라는 얘기는 우의는 이 돌려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이솝 우화 같은 거 보면 동물들이 주인공이지만 사실은 동물이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뭐 애니메이션에서 만나는 뭐 주토피아 아니면 뭐 인사이드 아웃 뭐 이런 거잖아.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 사실은 어떤 인간 세상의 무언가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예시로 쓰이잖아요. 진짜 뭐 이기적인 어떤 동물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의적으로 돌려 말하게 되면 그 자신의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말을 되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의적이라는 것도 이제 결국은 이제 알레고리, 내가 다른 걸로 대신 말해준다. 요런 거. 자, 그리고 뭐 학과 두루미, 여우와 두루미 이런 동화 있죠. 이솝우화 이런 것도 결국은 다 우의적인 거죠. 진짜 두루미의 뭐 습성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었던 건 아니잖아요. 이솝우화가. 그리고 유추를 많이 쓰는데 이 유추라고 하는 거는 잠시 유추를 좀 설명해 볼게요. 유추는 좀 많이 중요합니다. 유추는 이 유추 있죠. 자, 유추. 자, 유추는 쉽게 말하면 서로 다른 범주의 두 대상을 놓고 한쪽의 성질에 빗대어서 다른 한쪽의 성질을 짐작하게 하는 거예요. 얘는 일단은 유추는 유비추리의 줄임말입니다. 유가 유사한 거야. 그래서 유사한데 사실은 달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유추는 일단 그러니까 존재적 이거를 우리가 논리 전개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학 공부를 할 때 이 작품은 유추를 통해서 뭐 화자의 주장을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유추의 정의를 선생님이 먼저 적어줄게요. 유추는 진짜 많이 나옵니다. 서로 다른 범주의 두 대상을 놓고 어떻게? 한쪽이 성질에 빗대어 그리고 다른 쪽의 성질을 그냥 알면 안 돼. 성질을 미루어 짐작한다. 이게 유추의 정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은 서로 다른 두 범주가 있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야 돼. 그리고 한쪽의 성질은 내가 알고 있어야 돼. 그죠? 이건 내가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성질은 어떻게 해야 돼? 짐작을 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은 짐작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짐작을 쳐야겠네.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 같은 거예요. 이러는 거야. 인생은 마라톤 같은 거야. 그러면 마라톤, 내가 도대체 너무 길어.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입시, 고등학교 3년 너무 길어. 지쳤어. 근데 어떻게 해야지. 결국은 어떻게? 끝이 나요. 마라톤도 내가 힘들어도 그냥 쭉 가잖아요. 그럼 결국 이 결승전이 있어요. 결승선이 있어요. 그럼 이거 봐봐요.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그지? 힘들어도 끝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봐봐요. 그럼 사실은 내가 뭐를 빗댄 거야? 나는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야. 이게 바로 여기에 다른 쪽이에요. 그리고 한쪽의 성질이 빗댔다 그러는 건 이게 바로 마라톤인 거야. 마라톤도 결국은 힘들지만 결승선이 있어요. 그것처럼 인생도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유추가 뭔지 이해는 가실 것 같은데, 그럼 이 유추의 특징을 한번 보자는 거야. 그럼 나는 마라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나는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나는 이걸로 이게 이 유추가 도움이 되는 논지 전개 방식은 뭐가 있냐면 케이스 1번 내가 쉬운 것을 말함으로써 어려운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라톤 그치? 마라톤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막 바뀌어? 쌤 너무 기계치야. 자, 쉬운 것을 통해서 어려운 걸 설명한다는 거지. 그러면 마라톤이라는 이 쉬운 거. 마라톤 너무 힘들지. 근데 끝난다. 그런 점에서 인생도 그러하다. 힘든 일도 결국은 시간 지나면 지나간다. 요 느낌. 그러면 이 마라톤하고 인생을 이렇게 보면 쉬운 걸 통해서 어려운 걸 설명한다는 거야. 그럼 그래서는 마라톤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인생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는 거야. 마라톤이 그러하듯 인생도 그러하다 이렇게. 그럼 두 번째는 이 마라톤의 특성이 뭐예요? 확인이 가능해. 마라톤은 끝이 없는데요? 라고 우길 수 있어요? 안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막 가짜 뉴스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야. 진짜 그 찐 마라톤은 끝이 있어요. 그죠? 이거 누구나 인정하는 팩트죠. 그런 거를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야 독자도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럼 확인 가능한 거를 가지고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짐작하게 해줄 때 유용합니다. 그렇죠. 인생에 끝이 있다는 거 못 믿잖아. 정말 입시가 끝이 나요?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너무 공부가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근데 끝이 나요. 그래서 요럴 때 유의미한 논지 전개 방식이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같은 원리인데 이거를 다른 대상에 적용할 수 있을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같다는 거야. 힘든 과정이 있지만 결국은 끝이 있다 라고 하는 그 원리를 마라톤과 인생에 적용을 같이 해주면 독자가 이해를 빨리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이 확인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거 있잖아.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아니 거꾸로잖아. 이거는 구체적인 거야. 아니면 가시적. 눈에 보인다는 거죠? 확인할 수 없는 게 뭐야? 요게 바로 추상적인 거, 인생. 추상적인 거. 그리고 비가시적인 거.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마라톤이 끝이 있는 것처럼 인생도 그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관념인 그 인생에서도 결국은 고통의 끝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쌤이 유추에 대해서 설명을 길게 했다. 유추는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 제대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으로 가자. 설의 세 번째 특징. 이거는 모든 교술갈래에 해당하는 특징이거든요. 소재가 너무 다양해요. 다양한 소재. 그리고 내용. 얘는 좀 쉽죠. 수필은 원래 다 마음대로 주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설의 세 가지 특징. 괜찮? 2단 구성이다.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사실을 겪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덧붙이는 깨달음. 그러면 설이 나오면 내가 무조건 반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여기까지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 다음은 의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를 구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설과 기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기를 말 안 했네. 자, 기를 이제 말하러 갈까요? 여러분, 기는 수호제기 이제 들으셔서 알겠지만, 여기 보시면 기의 정의를 써줘야 돼. 선생님이 설의 정의를 쓰지 않았니? 자, 설의 정의. 그리고 잠깐만, 이거 하나 더 얘기해야 돼요. 정신없어. 얘는 설득적입니다. 설득적, 교훈적이에요. 왜냐면 내가 깨달음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현실에 무언가에 뭔가 비판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무조건 100%는 아니지만 현실에 대한 비판 요소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추를 하고 비유를 하고 깨닫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우의적인 유추적 요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 밑에 쌤이 요것도 하나 좀 정리를 해줄게. 요거.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비유하고 우의적으로 하고 유추하고 이거 한다는 거, 이거 우회적 말하기죠. 우회적 말하기. 그러니까 돌려 말하기야. 그죠? 그럼 절대 되면 안 되는 말이 뭐야?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야. 직접 뭐 이런 거잖아. 직접적 말하기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우의적이거나 유추적이거나 비유적인 부분들이 나오는 문화 작품에서는 직접 말한다고 하면 안 되고, 돌려 말하기, 우회적으로 말하기, 빗대어 말하기 이렇게 한다는 거니까. 화자가 자신의 주장을 전달함에 있어서, 내가 깨달은 방식을 전달함에 있어서 이런 빗대어 말하기 한다는 거는 진짜 너 인생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직접 말한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말한다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현대 수필에서는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좀 많아. 근데 이 설은 아니야. 그래서 비유, 우의, 알레고리, 우회적, 유추적 이런 게 있는 포인트는 직설적으로 말한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5번, 근데 이거는 100%는 아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말할게요. 대화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대화체가 많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100%는 아니니까. 왜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내가 썰을 푸는 데 있잖아. 내가 가상에 무슨, 여러분 그런 요즘은 카카오톡에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식으로 썰 푸는 것들도 있잖아요. 왜 무슨 톡 소설 이런 느낌으로 그런 것처럼. 근데 사실은 작가 나 혼자잖아. 내가 혼자 글을 쓰는 거잖아. 근데 내가 누구랑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서 썰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거지. 지나가는 나그네가 거사에게 말을 걸었다. 그래서 질문을 했다. 이런 식으로 수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인물이 2개가 나온다는 얘기거든? 근데 대화체가 많다는 얘기는 100%는 아니에요. 글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 정도는 알잖아. 혼자 말하고 있는 독백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둘이 대화하고 있는 건지. 자, 이 A랑 B랑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질문을 하는 거야. 얘는 대답을 하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서 누가 작가의 대리자일까? 질문하는 사람일까? 아니죠. 대답하는 사람이죠. 이 답변을 하는 내용이 작가가 지가 깨달은 내용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답변을 하는 이 답변자는 사실 이 사람이 작가의 대리인인 거야. 내가 알려주지. 너의 질문에 내가 다 대답해주지. 이게 바로 작가의 대리인인 거죠. 그럼 질문하는 사람 있잖아. 이 질문하는 사람은 나그네일 수도 있고, 손님, 옛날에 손님을 손이라 그랬으니까 손일 수도 있고, 이 손님,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이거는 작가가 설정한 가상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현대 수필과 고전 수필인 설의 차이점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잖아. 내가 사실을 겪고 어떤 체험을 하고 의견을 덧붙이는 건데, 이게 사실이 100%찐 내가 경험한 건 아니어도 된다는 게, 내가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는 게 이 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 어떤 나그네가 어떤 거사에게 거사, 이게 큰 스님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말을 걸고 질문을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가상의 인물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거의 유재석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역할을 해? 이 답변자가, 작가가 작가에게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겠죠. 대답을 유도한다는 건 MC 역할을 한다는 거야. 대답을 유도하는 역할. 이게 바로 이 질문하는 사람의 어떤 서술적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기능. 그리고 실제로 얘가 내 친구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는 게 실제로 이런 서를 읽어보면 내 사촌 동생 누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이런 게 아니야. 그냥 갑자기 손이 누구에게 말을 걸어 질문을 하였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내가 아는 사람이 나한테 질문한 거를 적은 게 아니라 내가 인생에서의 어떤 깨달음을 독자에게 가르쳐주고 싶을 때 설득하고 싶을 때 이런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여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설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의 수필과 굉장히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대화체에 대한 것도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문제 출제가 많이 되는 편인데 일단은 만약에 이욕설이 시험 범위라고 하시면 이규보 작가의 이욕설은요. 독백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욕설은 아니야. 이욕설은 대화가 없어. 이욕설 대화 없음. 근데 여기 뭐 주례설이나 아니면 여기 볼까? 경설 뭐 있잖아. 경설 뭐 이런 거. 주례설 여기 슬견설 있잖아. 요런 게 다 대화체야. 그죠? 그래서 이욕설이 시험 범위가 되면은 얘는 대화가 없다고요. 얘는 혼자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그 이욕설은 대화가 없지만 이규보 작가의 다른 설은 대화를 통해서 이제 서술을 전개하고 있다는 방식에서의 차이점, 엮어읽기, 보기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그래서 쌤이 이거 다른 설도 다 올려줄 건데 직접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핵심은 뭐야? 이욕설은 대화체가 아니라는 거 이야기죠. 지금 혼자 얘기한다. 근데 나머지는 경설 이런 거는 이렇게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눠요. 나그네랑 이제 거사랑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설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설의 특징을 보셨으면 이제 기로 가볼까? 자, 이게 그 기는 기의 그 정의가 뭐냐면 기는 기록한다고 해서 외우면 돼. 이거는 진짜 내가 썰 푼다 라고 할 때 설이거든요. 근데 기는요. 이게 뭐냐면 대상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이게 얘가 목적이 뭐냐면 대상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영구히 기억하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은 기와 설은요. 목적부터 차이가 있어요. 설은 목적이 뭐라 그래서? 독자를 가르치고 독자에게 교훈을 줘서 설득하는 거. 인생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설인 거야. 근데 기는 그게 아니라 내가 기록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청나라에 가봤더니 야 거기 어마어마하게 크다? 해가지고 야 나 깜짝 놀랐잖아. 해가지고 그 청나라에 대해서 썰을 기록해 둔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얘도 이 기의 특성상 이제 뭐 주제나 이런 거는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엄청 다양한데 이 기 같은 경우는 특히 여러분이 이제 고전문학 시간에 배우게 되는 것 중에 그런 게 좀 많아. 여행기? 여행기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행기 같은 게 되게 많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것 중에서 그 정약용 작가의 수호제기. 수호제기가 진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수호제기 같은 경우는, 내가 여러분이 여기서는 이거를 중심적으로 봐야겠다. 많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얘가 이 기가 한문 수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현대 수필에서는 대부분 다 주관적이죠. 현대 수필은 다 주관적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얘를 좀 헷갈려하는 것 같아. 뭐냐면 원래 수필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여러분. 수필이라고 하는 거는 중수필이 있고 경수필이 있다고. 중은 무거운 거죠. 여러분이 하는 독서 같은 거 있잖아. 어려운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과서에 배운 내 인생을 바꾼 책 한 권, 막 최재천 교수가 나 이 책 읽고 내가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과학자가 된 거야. 이런 거 막 봤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서술자 혹은 화자가
작가 본인이라는 점에서는 수필갈래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이 되게 과학 얘기를 많이 풀어주거나 그리고 뭐 로봇 시대,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막 이런 되게 좀 과학적인 이야기를 썰을 푼다. 이런 걸 우리가 다 중수필이라고 해요. 얘는 굉장히 객관적인 글입니다. 객관적인 글. 물론 이제 작가 자신 나름의 의견이 좀 들어가긴 해요. 왜냐면 수필이니까. 비문학지문은 아니니까. 근데 객관적인 글을 들어가 있고 뭔가 정보가 전달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중수필은 경수필하고 느낌이 많이 달라요. 경수필은 여러분이 많이 썼어. 일기 같은 거야. 기행문. 그리고 여러분이 뭐 장영희 작가의 작품, 뭐 괜찮아,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경수필이죠. 그래서 경수필은 진짜 이 사람의 어떤 개성과 성격이 드러나지. 개성 성격이 드러나. 그래서 이게 원래 이 수필이라는 게 중수필이 있고 경수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필이라는 말 자체가 중수필인 경우에는 객관적인 말이 가능해져. 괜찮아요? 그러면 이 기는 내가 이 기는 이 수필 갈래지만 얘는 독특하게 얘는 여기서 말하는 대상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 있죠. 그죠? 요 부분이 사실은 객관적으로 글을 진술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요게 중요해. 그래서 교술갈래 당연히 수필이기 때문에 이런 형식이 자유롭고 그렇긴 하지만 이 기는 엄밀히 말하면 약간 문학이라기보다는 좀 중수필에 가까운, 하지만 중수필은 오늘날의 이제 수필 갈래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시험을 많이 보게 되는 건 경수필 쪽이 많지만, 그래서 과거에는 이 기가 거의 독서에 가까웠겠지. 내가 이렇게 공자님의 말씀을 내가 전달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 느낌으로. 그런데 오늘날 문학 시간에는 얘를 문학 시간에 배워요. 왜냐면 수필로 데려가는 거야. 중수필. 그래서 얘는 객관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게 이 기의 특성입니다. 이거는 기와 설의 정말 큰 차이예요. 설은요, 객관적일 수 없어. 지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깨달은 바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독자를 설득하고 교훈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설에서는 객관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좀 적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는요, 정말로 객관적으로 좀 진술하려고 노력했다. 다른 말로는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좀 이렇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 기와 설의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필 영역이기 때문에 이 수호제기 같은 기도요,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을 전달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기랑 설의 공통점은 내가 작가 뭔가를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교훈과 깨달음을 주고 싶다는 면에서는 비슷할 수 있지만, 기는 그 논지를 전개하는 방식에서 내가 대상을 관찰하고 기록하여서 한마디로 중수필 느낌,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말 내가 정보를 기록해 놓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설은 그렇진 않고 좀 주관적이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은 쌤이 설하고 기의 차이점 그리고 유추에 대해서 문학 개념을 길게 설명했다고 보시면 돼요. 쌤이 이거 따로 잘라가지고 올려줄게. 개념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욕설 따로 올리겠습니다.